사랑은 때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20살이 갓 넘은 나이에 찾아온 첫사랑은 세상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죠. 2024년 3월 서울의 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학년 민지는 그 어떤 로맨스 영화보다도 달콤한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는 같은 과 선배인 태훈. 키 180cm, 다정한 눈매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는 민지에게 있어 완벽 그 자체였죠. 민지야, 이 문제 이해됐어? 응, 오빠가 설명해주니까 훨씬 쉬워. 태훈은 민지보다 2살 위였지만 나이 차이를 전혀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지의 눈높이에서 모든 걸 이해해주려 노력했고 그 배려심은 민지를 더욱 깊은 사랑에 빠뜨렸죠. 이들의 연애가 시작된 것은 1년 전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태훈은 신입생들을 도와주는 학과 도우미였고 민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혼자 우두커니 서 있던 그때 혹시 길 잃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인연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태훈의 다정함과 민지의 순수함이 만나 만들어낸 케미스트리는 주변 사람들마저 부러워할 정도였죠. 1년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매일 함께 등교하고 점심시간엔 같은 테이블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죠. 마치 신혼부부처럼 보는 사람마저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야, 민지야. 너네 정말 보기 좋다. 언제 결혼해? 야, 뭔 소리야. 에이 지은아, 민지 놀리지 마. 민지의 절친 지은이를 비롯해 주변 친구들은 모두 이들의 관계를 응원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 싸우는 것조차 본 적이 없는 평화로운 연애.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커플이었죠. 태훈은 항상 민지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민지의 집은 캠퍼스에서 지하철로 40분 거리. 결코 가까운 곳이 아니었지만 태훈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수고했어, 민지야.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인사 좀 해줘. 응, 오빠도 집에 조심히 들어가. 내일 봐. 이 평범하고도 따뜻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함께 취업을 준비하고 언젠가는 결혼도 하겠다는 그런 소박하지만 확실한 꿈 말이죠. 엄마 왔어요. 왔구나. 태훈이는? 방금 보내드렸어요. 오빠가 인사 전해달래요. 민지의 엄마 45세의 김선희 씨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딸을 키워온 여성이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민지를 대학까지 보낸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딸의 연애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죠. 태훈이 참 좋은 아이야. 너한테 정말 잘해주더라. 그쵸? 오빠 정말 좋아요. 선희 씨는 처음 태훈을 만났을 때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딸을 아끼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로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지와 교제하고 있는 태훈입니다. 어머, 정말 잘생겼네. 민지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날 선희 씨는 태훈의 첫인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 치고는 드물게 격식을 갖춰 인사하는 모습, 딸을 대하는 세심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태훈의 매력적인 외모와 성숙한 매너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평화롭고 아름다운 일상 속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기에 당사자들조차 전혀 알 수 없었죠. 선희 씨에게 있어 태훈은 처음에는 그저 딸의 좋은 남자친구였습니다.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딸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태훈의 모습. 처음에는 그저 기특하고 대견스러웠던 그 모습이 언젠가부터는 왠지 모르게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45세 홀로 딸을 키우며 여성으로서의 자신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선희 씨에게
태우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선희 씨 본인도 이런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딸의 남자친구이고 자신과는 2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어떻게 보면 아들뻘 되는 젊은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언제나 이성을 앞서는 법이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민지는 사랑에 빠진 20살 여대생으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태우는 그런 민지를 보며 자신도 덩달아 행복해했죠. 두 사람 모두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내년에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겠지? 당연하지. 왜 그런 말 해? 그냥 너무 행복해서 이런 게 꿈은 아닐까 싶어서. 태훈의 말은 어쩌면 예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꿈 같았던 이 행복한 시간은 곧 끔찍한 악몽으로 바뀔 예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위협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협이 곧 이들의 완벽했던 사랑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행복한 일상은 때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민지와 태훈에게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전공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의 단조로운 목소리, 창밖으로 보이는 따뜻한 봄 햇살, 모든 것이 평범했죠. 하지만 그때 민지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처음에 민지는 스팸 문자겠거니 하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의 내용을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죠. 내 남자친구 어제 다른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 민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태훈이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 장난이거나 잘못 온 문자일 거라고. 태훈이가 민지한테 물었습니다. 민지야, 수업 어땠어?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네. 응, 아니야, 괜찮아. 민지는 태훈에게 그 문자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훈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문자는 민지의 마음 한편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도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죠. 태훈이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굴어도 그 미소 뒤에 혹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자가 온 지 3일이 지났을 때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알 수 없는 번호에서였죠. 너만 몰라게 바람펴 증거 사진도 있어.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증거 사진까지 있다니. 민지는 이제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 사진이 있다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민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훈을 믿고 싶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특히 증거 사진이라는 말은 민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훈이가 민지를 집에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제 뭐 했어? 어제? 집에서 과제하고 일찍 잤는데. 왜? 아니야, 그냥. 민지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훈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만약 정말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는 거라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을 삼켰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선희 씨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과 태훈의 모든 것을, 그들의 달콤한 대화, 애정 표현, 심지어는 작은 다툼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선희 씨 마음속에 어떤 감정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선희 씨는 언젠가부터 태훈의 SNS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진을 올리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댓글을 다는지 모든 것이 궁금했죠. 처음에는 그저 딸의 남자친구니까 관심을 갖는 거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지만 첫 메시지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민지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걘 요즘 내 친구 지은이랑도 수상해. 어제 둘이 카페에서 이 시간 동안 있었어. 지은이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지는 정말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의 절친이었고 태훈과도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였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였습니다. 민지는 도저히 못 참고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어제 뭐 했어? 어제 집에 있었는데 왜? 태훈이 오빠랑 만난 적 없어. 태훈 오빠? 글쎄, 언제 말하는 거야? 지은이의 애매한 대답은 민지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왜 그런 걸 물어봐? 라고 되물었을 지은이가 오늘은 왠지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태훈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지은이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장난이라면? 나레이션하지만 의심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더욱 구체적이었거든요. 오늘 오후 3시 학교 뒤 카페에서 태훈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봤어. 키 작고 머리 긴 여자랑 손잡고 있더라. 이 메시지를 받은 건 오후 4시였습니다. 민지는 즉시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지금 어디야? 도서관에 있어. 왜? 목소리가 이상하네. 오늘 오후 3시에 뭐 했어? 3시? 수업 들었는데. 민지야, 무슨 일이야? 태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제 그 다정함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연기를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메시지는 계속 왔습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죠. 다섯 번째 메시지는 민지의 마음에 결정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태훈이 내 뒤에서 하는 말 들었어. 민지는 너무 어려서 재미없다고 하더라. 지은이가 훨씬 섹시하다면서. 이 메시지는 단순한 바람 의혹을 넘어서 민지의 자존감까지 공격했습니다. 자신이 어리고 재미없다는 말, 절친 지은이가 더 섹시하다는 말. 20살 여대생인 민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상처였죠. 민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어려 보이는 건 아닐까? 지은이보다 매력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민지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민지는 태훈이랑 함께 있어도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민지야, 요즘 왜 이래? 뭔가 나한테 화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민지는 여전히 태훈에게 메시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게 모두 거짓말이라면 태훈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도 견디기 어려웠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진짜 범인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죠. 메시지는 이제 거의 매일 왔습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는 민지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야? 증거 사진 보고 싶으면 연락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더 많아. 이 메시지를 받은 민지는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뭐든 간에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연결할 수 없는 번호라는 음성만 들릴 뿐이었죠. 그때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민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마침내 민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익명의 괴롭힘을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신고한 그 범인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를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찾고 있는 적이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말이죠. 진실을 찾는 여정은 때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민지가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는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요. 경찰서 내부에 민지가 신고 접수대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이 민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2주 전쯤부터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구체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했어요. 담당 수사관인 김영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스토킹이나 사이버 괴롭힘 사건을 수없이 처리해본 그였지만 민지의 사건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김영사는 먼저 메시지들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발신 시간, 내용의 패턴, 사용된 어휘들 모든 것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가장 주목한 것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민지의 일상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피해자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남자친구의 행동 패턴도 마찬가지고 수사팀은 즉시 휴대폰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영리했어요. 선불폰을 사용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고 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곧바로 전원을 꺼서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민지가 집에 돌아왔고 엄마와 걱정스런 표정으로 민지한테 말을 건넸어요. 경찰서는 왜 갔어? 누군가 이상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요. 스토킹 당하는 것 같아서 신고했어요. 어머, 정말.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던데. 무서웠겠다. 선희 씨의 반응은 완벽했습니다. 놀람, 걱정, 모성애.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반응 그 자체였죠. 민지는 엄마의 따뜻한 위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가족만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민지가 잠든 후 선희 씨의 표정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걱정스러운 어머니의 얼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우면서도 계산적인 표정이 남았죠. 그녀는 서랍에서 조그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 선불폰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수사는 쉽게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준비했거든요. 하지만 김영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0년간의 경험으로 느낀 직감. 이 사건에는 분명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김영사는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추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지 주변의 인물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태훈, 지은이, 같은 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태훈이도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민지한테 그런 메시지가 왔다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혹시 최근에 민지 씨 말고 다른 여성과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민지 외에는. 민지 친구 지은이랑은 가끔 셋이서 같이 만나긴 하는데요. 태훈의 진술은 일관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도 확실했고 민지를 속일 동기도 찾을 수 없었어요. 김영사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전혀 다른 사람일 거라고 말이죠. 민지의 친구인 지은이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민지가 저한테 이상하게 구는 것 같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화가 나요. 지은이 역시 의심스러운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고 범인을 잡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죠.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수사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모든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는 확실했고 기술적 추적도 한계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한 기지국 분석 자료였습니다. 메시지가 발송된 위치를 역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모든 메시지가 같은 지역에서 발송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지역은 바로 민지의 집 근처였습니다. 이상하네. 모든 메시지가 반경 500m 내에서 발송됐어. 더 정확히 분석해보니 메시지들은 모두 민지의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는 곧
범인이 민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수사팀은 즉시 민지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민지가 불안해하며 집에서 기다리는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범인이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니. 괜찮아, 민지야. 경찰이 곧 잡을 거야. 선희 씨는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수사가 점점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김영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밀한 위치 분석을 요청했고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메시지 발송 위치를 몇 미터 단위까지 좁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민지의 집, 정확히는 민지 집 거실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범인이 민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뜻이었죠. 김영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2024년 5월 8일 오후 3시 김영사와 수사팀은 민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곧 밝혀질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민지는 학교에 있었고 집에는 선희 씨만 있었습니다. 김영사가 인터폰을 눌렀을 때 선희 씨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스토킹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문이 열렸을 때 선희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소의 여유롭고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김영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이런 휴대폰 보신 적 있나요? 김영사가 선불폰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선희 씨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마침내 2주간의 수사가 끝났습니다. 민지를 괴롭혀온 익명의 스토커는 다름 아닌 그녀의 친엄마 선희 씨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아픕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민지는 곧 이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배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입니다. 그리고 민지는 곧 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선희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그녀 자신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거든요. 20년간 묻어둔 욕망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딸의 남자친구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셨나요?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요. 그냥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는데 선희 씨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그 고백은 한 여성의 뒤틀린 욕망과 모성애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어요. 6개월 전 태훈이 처음 선희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을 경험했습니다. 45세의 나이에 20년 넘게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태훈은 잊고 있던 여성의 본능을 깨우는 존재였죠. 그 아이가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딸한테는 너무 아까운, 저한테 더 어울릴 것 같은.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이었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남성에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끌림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렬하고 비뚤어진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선희 씨는 태훈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취미, 관심사, 친구들, 심지어는 어떤 타입의 여성을 좋아하는지까지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이 민지보다 더 성숙하고 더 매력적이며 태훈에게 더 어울린다는 확신 말이에요. 4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잘 관리된 외모,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성숙한 여성만이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랑을 태훈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민지는 너무 어려요. 아직 애기잖아요. 태훈이 같은 남자에게는 저 같은 여자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희 씨의 논리는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우선이 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냥 욕망에 사로잡힌 한 명의 여성이었을 뿐입니다. 2개월 전부터 선희 씨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태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를 차지하기 위한 계획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민지와 태훈을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추적당하지 않을 선불폰을 구입하고 민지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 내 남자친구 다른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 이 한 문장에는 선희 씨의 모든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순수한 사랑을 파괴하려는 어머니의 배신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 계획은 뭐였습니까? 민지랑 헤어지면 제가 태훈이를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희 씨의 계획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딸과 태훈이 헤어지면 상심한 태훈에게 접근해서 위로해주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었던 거예요. 선희 씨는 실제로 태훈과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데이트를 하고 심지어는 재혼까지도 꿈꿨어요. 24세의 태훈과 45세인 자신의 나이 차이는 그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혼자 있을 때 우연히 만난 것처럼 접근하려고 했어요. 술이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선희 씨는 이미 태훈의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카페를 자주 가는지, 언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지 모든 것을 조사해뒀어요. 마치 전문 스토커처럼 말이죠.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민지였어요. 그녀는 아직 진실을 몰랐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그 범인이 왜 자신을 괴롭혔는지. 엄마? 왜 엄마가 여기에? 민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선불폰을 보는 순간 민지는 모든 것을 직감했어요. 민지야,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선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진정한 후회보다는 들켜버린 것에 대한 당황함이 더 컸어요.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민지의 절규는 조사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 그것은 그 어떤 상처보다도 깊고 치명적이었어요. 엄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어. 20년 동안 너만 보고 살았는데 태훈이를 보니까. 선희 씨의 마지막 고백은 한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어머니,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모녀 사이의 20년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과 혐오감만이 남았어요. 선희 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보다 더 큰 것은 딸을 영원히 잃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 때문이었다는 현실 말이죠. 민지는 경찰서를 나서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순진하고 행복한 민지는 없었어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본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태훈이는 이 모든 진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어머님이 그런 분이실 줄은. 태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좋아해주던 민지의 어머니가 실제로는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때문에 민지가 그토록 고통받았다는 현실이 그에게는 악몽 같았어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질된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파괴해버리죠. 선희 씨는 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딸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깨진 관계들이 정말로 회복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이야기 말이에요. 2024년 8월 선희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녀는 결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그녀가 잃은 것들은 법정에서 되돌릴 수 없었어요. 선희 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마지막까지 민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딸은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기억들, 어머니와의 추억, 태훈과의 사랑,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민지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 배신의 순간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꿈들 말이에요. 2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은 22살 여대생에게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그래요. 누구든 언젠가는 저를 배신할 것 같아서. 민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험난했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태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서울에 남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민지가 그토록 고통받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선희 씨가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봤다는 충격,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태훈은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지랑 다시 연락해보지 그래. 안 돼, 나 때문에 민지가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태훈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물론 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에게는 그 자체가 형벌이었어요. 선희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진짜 감옥은 그 이후였습니다. 이웃들의 시선, 직장에서의 따가운 눈초리,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영원히 잃었다는 현실이 그녀를 매일 괴롭혔어요. 선희 씨는 매일 민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보내지는 않았어요. 무엇을 써도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말은 없었거든요. 딸의 행복을 파괴한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선희 씨는 모든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정말로 딸을 잃었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24살 청년에 대한 일시적인 욕망 때문에 20년간 키운 딸을 영원히 잃어버린 겁니다. 1년이 지난 후 민지는 조심스럽게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것은 지은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지은이까지 의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지은이랑 만나게 되었어요. 민지야, 정말 힘들었겠다. 어머님이 그런 분이실 줄은. 지은아, 내가 너까지 의심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이는 민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민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언젠가는 지은이도 자신을 배신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있었거든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민지와 태훈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서울역에서 각자 다른 목적으로 온 두 사람이 우연히 눈이 마주친 거죠. 민지야, 잘 지냈어? 응, 오빠도 잘 지냈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 주변의 모든 것들이 너무 아파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결국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사랑을 가로막는 상처들이 너무 깊었거든요. 어떤 사랑은
아무리 진실해도 지켜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7년 현재 모든 당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사건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민지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웃음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완전히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태우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몇 번의 소개팅도 있었지만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민지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안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희 씨는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후 더 이상 혼자 살기 어려워졌거든요. 하지만 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선희 씨는 기억합니다. 어린 민지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때 딸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대학 입학식 날 함께 찍었던 사진,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일 뿐입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잇던 모든 연결고리는 끊어졌어요. 한때는 한 가족이었고 한때는 연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걸까요?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해도 되는 걸까요? 선희 씨는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욕망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겠죠. 딸의 웃음을 지켜주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건 따로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민지의 순수한 사랑, 태훈의 진실한 마음, 그리고 20년간 쌓아온 모녀의 정,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파괴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곡된 사랑,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한 배신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과 단지 소유하고 싶은 것의 차이를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고 진정한 모성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믿을 수 없는 배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